두 번째 시간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 책을 읽고 쓴 요약과 소평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생님은 279페이지에 있는 요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 서울 지하철 1호선 남영역 철길 옆에는 어두운 색을 띤 7층 건물이 있다. 용산역 옆이 아마 남영역이니까 서울 한복판이지. 그 숙대입구역 있는 데 쪽에 남영역. 이 건물은 1980년대 민주인사와 대학생들을 잡아들여 고문한 악명 높은 남영동 대공분실. 대공분실이라는 것은 공산주의자를 대하는 이런 거예요. 대공이라는 것은 이 공산주의 간첩들을 잡는 뭐 이런 뜻이야. 경찰청에서 국가보안법 등을 비롯한 대간첩 업무를 담당하려고 만든 기관이었다. 민청학년 의장이었던 민청학년은 독재정권에 저항하고 어, 이렇게 그 사회 인사들이 모여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어, 이 민주적인 어떤 새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반정부 단체였어. 거기에 김근태, 어, 굉장히 존경할 만한 그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정치인이고, 어, 네, 돌아가신 지 한참 됐고, 고문 후유증으로, 어, 굉장히 고생하신 분이지. 민청학년 의장이었던 김근태라는 민주주의자가, 독재 정권에 의해서 간첩으로 몰려서, 고문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남영동 1985. 아, 이 영화는 너무, 선생님도 봤는데 예전에, 고문당하는 장면이 너무 끔찍해서, 어,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유명하다. 영화도 끔찍한데 현실은 얼마나 끔찍하겠냐. 이런 분들의 노고로 1987 이때 개헌을 하는 거지. 6월 항쟁. 이 6월 항쟁으로 직선제 대통령을 지금처럼 우리 손으로 뽑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일인데도 이 군부 독재 시절에 군인들이 독재하는 시절에 어, 반선제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민주주의가 탄압받고 있을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죽고 하면서 지켜온 민주주의지. 이 건물은 당대 최고의 건축가 김수근이 우리 김수근이라고 하는 건축가는 어, 정말 뭐 어마어마한 그 위상의 건축가인데 어, 이 남영동 대곤분실이 이 대단한 그 건축가 교수 홍대 건축가 교수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가의 작품이라는 것이 너무나 끔찍하고 슬픈 어, 대목이지. 민주화운동을 하다 잡혀온 사람들은 눈을 가린 채 건물 뒤편에 작은 쪽문으로 끌려가 철로 만들어진 나선형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 취조실로 이동했다. 1층에서 5층까지 이어진 계단을 빙빙 돌면서 오르다 보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철제 계단을 밟을 때마다 덜컹덜컹 울려 퍼지는 소리는 공포감이 극대화하였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김수근이 만든 거지. 이걸 보면서 이제 그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 월에 등장하는 판옵티콘,
원형 감옥이라고 하지. 인간의 이성이 고도로 발달해서 과거처럼 잔인한 형벌을 하지 않지만 감시자 하나가 빛에 의해서 가려지고 이 모든 방향들을 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이 파노프티콘을 이 미셸 푸코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감시자 처벌이라는 책에서 감옥의 역사라는 책에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선생님은 이 부분을 보면서 시대가 이 고문이라고 하는 비인간적인 방식들이 자행되고 정의롭지 못한 인간들이 오히려 정의를 외치고 어, 이런 실제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의로운 사람들을 오히려 감금하고 빨갱이라고 어, 이렇게 취조를 하고 하는 이 역전된 상황, 부조리한 상황. 그리고 그 부조리한 상황에서 김수근이라고 하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건축가는 그런 부조리한 상황, 현실에 복무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민주주의자를 탄압하고 고문하는 이 건물을 아주 효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게 어, 설계했다는 점이 너무나 끔찍하지. 그 단지 니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대 가고 당연히 출세하고 능력을 갖추는 거는 어, 칭찬할 만하고 훌륭한 일이지만 그렇게 얻은 지혜와 지식과 이성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잘 생각해야지. 우리가 단지 그냥 많은 권력과 부와 명예 때문에 일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 위대한 건축가인 김수근처럼 이런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는 거지. 실력만큼 인성,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철학적인 내면, 그것을 지킬 만한 신념, 의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했어. 수감자들은 잠시나마 이 창문, 아주 조그마한 창문이 있는데, 사계절 피는 꽃들과 오탄에 테니스장을 볼 수 있었다. 자신들을 물과 전기로 고문한 악마 같던 경찰들이 웃으면서 테니스를 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평범한 시민의 얼굴을 하고 잔익한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한국판 악의 평범성이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은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어, 독일 출신의 그 미국의 유대계 어, 철학자인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의 부재지. 아이만이라고 하는 그 나치가 홀로코스트를 자행할 때 그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한 이 나치 SS 장교인 아이만이 아르헨티나에 몰래 동생 신분으로 이렇게 위장해서 숨어서 지내다가 이 유대인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건국돼서 예루살렘으로 납치돼서 모사드, 모사드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정보부대한테 납치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전범 재판을 받는데 이 아이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시 내가 한 행위는 전쟁 중이었고 내가 군인으로서 전쟁 중에 받은 임무를 단지 수행했을 뿐이다라고 항변했단 말이야. 나는 무죄다. 그런데 한나 아렌트가 아이만의 이 재판과 증인들이 아이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고서 그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오히려 아이만은 한 개인으로서는 평범하다 못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친근한 이웃이고 정다운 사람이었다는 거지. 오히려 정직하고 규범을 잘 지키던 사람이야. 심지어
유대인에 대한 혐오감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 장본인이 됐다는 것. 이것이 악의 평범성. 악은 특별한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 이러한 잘못된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과 자기 내면이 단단하지 못하면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누구나 평범하게 악마가 된다는 거죠. 아이만. 여기에 대공분실에서 근무하던 경찰들, 그래서 매일 대학생들, 민주인사들을 반인격적으로 뻘거벗겨가지고 물고문하고 전기고문하고 두드러 패고 온갖 치욕적인 방식으로 인간을 이 성적으로 고문하기도 하고 이 인간 같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던 사람들이 이 여기를 나가서는 창밖에서 보면 웃고 즐기고 테니스 치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라. 이 장면을 진술한 여러 사람들이, 어, 이 고문 기술자로 유명한 어떤 경찰이 한 손으로는 사람을 전기 고문해가지고 막 괴롭게 이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문이 열려서, 아빠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이렇게 하면, 김치찌개 먹는다고 엄마한테 얘기해줘. 이렇게 하더라는 거잖아요. 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선생님은 어, 약의 평범성, 음,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이런 악마 같은 인간이 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 보다, 저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도 알고 보면 그런 잔혹성이라든지 비인간성이 내재하고 있다가 우리가 비판적 의식이나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나의 양심을 그냥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라든지 나는 그 당시에 이건 어쩔 수 없었어요라고 이렇게 자신의 양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주체적인 자신의 결단을 하지 못하는 순간에 누구나 다 이런 악마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든지 김수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위대한 건축가 교수, 건축학의 연구자가 이런 건물들을 지은 어, 요 건물이 지금은 이제 일부 수정돼서 민주화 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렇다는 점. 그래서 선생님도 기회가 되면 한번 어, 다녀와 보고 싶은 곳입니다. 끔찍하겠지만. 자, 이 책을 덮으면서 선생님 이런 생각을 했어. 우리 역사 교과서는 왜 이런 모습일 수 없는지 생각했다. 우리가 학생들한테 아니면은 우리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특히 어, 역사 교과서를 왜 공부하지? 우리는 왜 역사가 우리한테 필요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 정말 이런 책이 진짜 좋은 역사 교과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 선생님도 역사를 생각하면 어, 중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한다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막 외워야 되는, 특히 근현대사 쪽에서 항일 무장단체들 이름들을 동로 군정선이 뭐 서로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니 이것들을 엄청난 것들을 다 외우면서 아니면은 조선시대 분당 같은 거 있잖아. 서인, 남인으로 나뉘고 뭐 북인이 있고 이런 거를 외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 이게 역사는 참 이렇게 힘든 거지라고 했던 생각이 나. 너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에 세계사와 한국사를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사실은 정보의 양이 너무 많고 대체로 시험 준비하면서 외우기 때문에 또 괴롭단 말이야. 외울 게 많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진짜 우리는 왜 역사를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서 단지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정보를 머릿속에 우겨 넣는데 사용한단 말이야. 그런 점에서 역사 교과서를 펴보면 마치 과거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있었던 일들을 수많은 정보들을 압축시켜 놓은 마치 백과사전처럼 보이는데 이 백과사전을 줄줄이 구석구석 몽땅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필요한 역사를 발견하는 것과는 좀 별개가 아닌가? 이런 비판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역사는 왜 공부하냐면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과거의 어떤 상황 속에서 한 행위가 지금 재현될 수도 있고 그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람의 캐릭터나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떤 했던 행위가 그게 바로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오래된 미래 같은 거. 과거의 일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와 우리는 앞으로 어떤 미래에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단 말이야. 우리 전에 AI 휴머노이드의 시대가 되면 어떤 시대가 될까 이런 걸 예측할 때 과거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그 노예들을 가져와서 무상의 노동력이 주어졌을 때 중산층 계층이 붕괴되면서 정부에서는 이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빵과 서커스, 콜레세움에서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이랬던 모습을 미래의 우리 삶으로 가져오잖아. 실제로 나의 모습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는 역사라면 단지 그걸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역사적 인물, 역사적 사건이 우리한테 무슨 관계가 있지? 하등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책이 참 소중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쭉 어떤 주요 사건들에 대한 그 시각 자료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어떤 의미를 담았단 말이야. 역사는 단지 정보일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이 왜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까지를 이렇게 집어넣는 이 작업이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 사람들마다 역사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 역사 교과서를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쓴다고 하면서 사실은 몸이 건조한 정보 덩어리들만 잔뜩 외우고 있는 현재 우리의 역사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오히려 이런 교과서로 물론 이 교과서를 어, 만약에 학교에서 그대로 가르친다고 하면 또 다양한 그 반론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역사를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한영, 김남수 이 만든 선생님들이 사실은 역사 교과서를 편찬하시고 집필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분들이, 너희가 배우는 학교의 교과서를 쓰시면서, 아, 좀 답답한 마음들을 이런 책으로 좀, 옮겨온 것이 아닌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역사서 말고, 정말 그 의미나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갈 것인지를 좀 이렇게 설명해주는 이런 역사서를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에서 이 책을 쓴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런 한 권의 책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력이 들었을 생각하면 이 책의 가격이 한없이 헐해 보인다, 싸 보인다. 선생님은 극찬했어. 이 책은 너무 싼 책이야, 사실은. 같은 기획으로 만들어진 한 컷 세계사를 바로 찾아보게 할 정도로 좋은 책이 아닐 수 없다. 선생님도 아직은 이 책은 못 구했는데 같은 포맷이니까 이 한 컷 세계사도 올해 안에 꼭 읽고 내년 정도에는 한 컷 세계사를
어, 우리 이 줌 시간에 진행할 생각입니다. 우선 이 책의 장점은 쇼폼 시대에 걸맞는 짧은 리듬의 구성이라는 점이다. 말 그대로 한 컷씩 읽다가 책을 다시 잡아도 다음으로 넘어가는 흐름엔 전혀 지장이 없다. 하지만 통시적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뜻이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반대는 공시적이라고 하는데, 특정한 시대에 한정돼서 설명하는 것을 공시적이라고 합니다. 통시적으로 흘러가는 짧은 이야기를 보다 보면 어느새 고대, 중세, 근대, 현대, 고중근현의 한국사가 유장하게 이어지게, 끊이지 않고 이어지면서 펼쳐진다. 현장에서 긴 글을 읽기 힘들어하는 요즘 학생들과 늘 함께하는 분들이라서, 학교 선생님들이라서 이런 해안, 지혜로운 눈, 지혜의 눈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도 했어, 선생님이. 이분들이 중고등학교에 그 한국사나 세계사를 가르치시는 사회 선생님이셔서 이 책처럼 이 긴 책, 긴 흐름의 책을 읽기 어려워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선생님들이라서 이런 포맷의 책을 썼을 수도 있겠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다시 곱씹어볼 챕터들을 찾아보니 이 책을 만든 역사 선생님들이 서로 얼마나 많은 토론을 했는지 눈에 보이는 타다. E.H. 카의 말처럼 E.H. 카라는 영국의 역사학자야.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는 정말 역사에 대한 고전 중의 고전인데, 실제 그 영국의 그 소련 외교관이기도 했고, 어, 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과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무조건 읽어야 되는 기본서로 읽혔는데, 요즘은 워낙에 유명한 책이다 보니까 강조가 좀 덜 되는 것 같은데, E.H. 카란 역사학자의 말처럼 수많은 사료, 역사의 자료 속에서 역사가의 선택을 받는 것만이 역사의 지면에 오를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역사는 사실을 다루는 거지. 과거의 사료들을 통해서 말하는 거고, 상상이나 신화적인 것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 역사인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객관적인 것이냐, 역사는 그럼 객관적인 사실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뭐, 저기 로마에 놀러 가서 루비콘 강을 이렇게 버스 타고 건너거나 배 타고 건너갈 수 있겠지. 하지만 선생님의 그 루비콘 강을 건너간 사건은 역사가 못 되는데, 관광객이니까. 그런데 율리우스 시저가 갈리아 총독 신분으로 자신의 군대를 무장한 채로 로마에 입성하는 루비콘강을 건너는 행위는 쿠데타의 시작이고 로마가 공화정에서 황제정으로 제정으로 넘어가는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루비콘강을 건넌 사건은 역사가 됐단 말이에요. 왜? 역사가가 수많은 인간들이 한 어떤 행위들 중에 의미 있다고 선택했으니까. 이 선택한 행위가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하고 그리고 그 역사가는 또한 당대 자신의 역사가의 그 환경과 시대의 어떤 정신, 시대의 이데올로기 안에서 그거를 의미 있다고 채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객관적 사실을 다루는 역사를 할지라도 역사가의 주관적인 개입 없이 완벽한 100%의 순결한 그 객관적 사실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게 이에이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의 핵심 주제인데, 그래서 이에이치카는 뭐라고 했냐면, 음, 크로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학자가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라고 한 것처럼, 역사는
현재 역사가와 과거 사실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다. 그냥 대화가 아니라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는 역사가의 현실이 계속해서 미래로 가면서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이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과거의 사실과 대화하는 거지. 선생님이, 어,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보고서 너무 슬퍼서 정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는데, 이 단종과 수양대군, 이 어린 단종을 폐위시키고 수양대군이 세조로 왕위를 찬탈한 계유년에 일어난 정치의 난, 계유정난에 대해서 누군가는 찬성하고, 누군가는 반대, 누군가는 긍정하고, 누군가는 부정한단 말이에요.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동인 같은 경우에는 뭐 수양대군 위대하다, 대수양이라는 소설을 쓰기도 하고, 춘원 이강수 같은 경우에는 단종의 산, 단종의 슬픈 역사라고 각자의 팽반된 역사 소설을 썼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어떤 객관적인 과거의 어떤 사태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석하는 현대인들은 또 다르게 해석하는 거지. 왕가 사는 남자를 보면서 선생님도 야, 단종은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어, 어, 나 역시 이 당대인이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어, 단종에 대해서 슬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공감을 더 많이 받는 시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생님도 봤거든.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것을 우리가 한 권의 역사서를 쓴다고 하면 그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자신도 이 역사적 사실들이 의인화돼서 목소리를 갖는다면 야 나도 좀 올려줘. 나 되게 중요한 역사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여기에 145개의 꼭지가 있는데 이게 14,000개라고 하더라도 14만 개라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역사 선생들이 모여가지고 이 한 권의 책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선택하는 이 과정 자체가 정말 치열한 토론이 있었겠다. 그래서 나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 세 가지를 뽑아 보려 해도 심히 고민되는 데 말이다. 또한 이 책이 여러 공저자의 산물임에도 전체 문체가 거의 유사하며 마치 한 권의 저자가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역시 저자들의 치열한 퇴고. 퇴고는 글 다 쓴 다음에 글을 고치는 거, 고쳐쓰기지. 방증, 간접적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래도 세 가지만 꼽자면 나무꾼이 알려준 백제의 미소, 서산 용현리 마의 삼존산. 선생님 지난주에 이 부분은 소개했지. 나무꾼이 국립부여박물관장한테 저기 올라가면 산신령 한 명이 여기에서 산신령의 첩이 메롱메롱 하면서 용용 죽겠지 약 올리는데 돈부인이 짱돌을 쥐고 던지려고 했는데 산신령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짱돌을 못 던지고 있는 그런 조각상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 있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였어. 선생님들이 보면서. 이게 백제인들이 생각한 부처님들이었지. 깎는 자, 깎이는 자, 깎은 자. 이것도 이제 어, 지난주에 선생님 소개했는데 이 단발령,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할 평화통일이 위험의 조봉암과 지보당 사건. 용현이 마의 삼존상이 남편, 아내, 씨앗은 첩이란 뜻이야. 관계를 해석할 수 있었다는 것에서 엄청난 컨텍스트주의를 맛본다. 컨텍스트는 맥락이야, 맥락.
어떤 사람이 동일한 것들을, 다양한 사람이 동일한 것을 보더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이라든지 그 상황 맥락이 그 의미를 바꾼다는 게 컨텍스트주의거든. 나무꾼이니까 이 불교와 관련된 정보나 이 역사 정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본부인과 첩의 갈등 관계로 저 그림을 조각상을 해석한 거지. 부처님들인데. 또한 구한말 단행된 단발령이 갑오개혁 이후 신분제 폐지와 함께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처음 알게 되어 새롭다. 선생님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이 새롭게 알게 됐어. 특히 단발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갑오개혁 이후에 단발을 시키면 그러니까 양반 계층이 상투 틀고 갓 쓰는 것이 안 돼서 이제 신분제가 어, 당시 국민들의 이렇게 그 보편적으로 전파되는데 신분제 폐지가 전파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야만이 근대의 어, 민주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이 근대인으로서 자기가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돼서 이 개혁 같은 것들이 나라의 부국강명을 꾀하려 한 정부의 의도가 이런 단발령 안에도 숨어 있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 그래서 의미 있는 독서였고 끝으로 해방 정국에서 어, 조봉암의 농지개혁이나 몽양의 건국준비위원회,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홍성 옆에 예산 사람 박헌영. 이 박헌영이라는 인물은 남노당, 남한 노동당, 북한에 그 김일성이 있다면 남한에는 박헌영이 있어서 김일성과 박헌영이 소련의 스탈린을 만나가지고 6.25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들이고 일제강점기 때 좌파계열 독립운동가고 어, 또한 어, 이 북한의 6.25 전쟁, 한국 전쟁의 주범이라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김일성에 의해서 숙청당해서 지금은 북에서도 남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점.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고 혁명가로서의 박헌영이라는 인물 그리고 굉장히 굵직굵직한 우리 역사의 큰 흐름의 한 장면에 서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이 선생님도 예산이 가까우니까 박헌영 생가라든지 박헌영의 역사적 흔적이 남아있을까라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냥 생가 터 정도가 이쯤에 있었다 정도만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아, 우리가 역사를 다룬다는 것이 너무 좀 어, 좀 치우쳐서 다루고 있지 않나? 우리가 역사를 다루는 것이 우리가 좋은 역사만을 다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어, 훌륭한 사람만 기리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다는 점에서 공도 있고 과오도 있는 보통의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박헌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공과 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조구봉암이나 몽양 영운형이나 이런 사람들. 음, 선생님은 특히 이제 이 몽양 영운형 선생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어, 지금 충남도서관에 책을 한 권 신청해놨는데 오늘 그 책이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 영은영 선생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평전을 써놓은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좀 공부를 해볼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토지개혁과 농지개혁이 있는데 이게 그 남북한이 38선으로 나뉘어서 신탁 통치를 하게 되면서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을 등에 업고 있었고 남한에는 이승만이 미국을 등에 업고 이 분단이 된 상황이잖아. 여기서 북한의 포스터레이크 토지는 농민의 것. 어,
일제강점기가 끝나면서 북한과 남한이 둘 다 이 일제 시대의 토지들을 일본인들의 토지들 그리고 대지주의 토지를 이렇게 재분배하는 과정을 새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했는데 북한에는 당연히 사회주의니까 토지를 다 무상으로 몰수해가지고 대지주들을 숙청하고 죽이기도 하고 강제로 다 뺏어가지고 그냥 다시 농민의 것이다라고 나눠주는 무상분배하는 남한에서는 유상으로 수만 정도 부족한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지주에게 토지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증권. 그러니까 유상으로 싼 값에 토지를 사들여서 무상으로 어, 이렇게 나눠주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진다고 선생님은 생각하는데 음,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사회주의 공산주의니까 그냥 몽땅 다 뺏어가지고 나눠주는 거지. 그러면 일반 백성들 대부분이 당시에 소작농들이었단 말이야. 자기의 땅이 없어서 땅을 빌려서 농사 짓고 노동은 내가 했지만 그 땅에서 소출된 일종의 임대료를 도지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지주한테 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냥 가족 수와 노동력에 따라서 그냥 무상으로 다 뺏어가지고 무상으로 나눠주는 아주 터프한 방식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지주들한테 어마어마한 불만이 생겨났고 그때 만들어진 서북청년회와 같은 구구단체가 남한에 내려와서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 혹은 공산주의인 것 같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이 참혹하게 죽이고 하는 뭐 대표적인 게 제주 4.3 우리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등장하는 제주도의 참혹한 학살인 제주 4.3 같은 것이 이런 사람들에게 자행되는 어떻게 보면은 음, 이런 것이 누군가는 정의롭다고 하겠지만 그런데 이런 것이 이렇게 너무 터프한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또 다른 악업을 쌓고 또 다른 폭력의 씨앗을 만드는 거지 원한의 씨앗을. 그런데 이제 조봉암 남한에서는 이제 조봉암 선생 같은 사람이 어, 이 유상으로 사들여서 그래서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남한의 조봉암을 중심으로 한 이런 그 여기 초대적 여기 나오지 조봉암이 어, 농지 개혁을 했기 때문에 자영농들이 많이 발생했고 이들이 그 전까지는 내 땅이 없어가지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겨우 이 새로운 나라, 남한의 새로운 나라 정부가 수립되면서 최초로 내 땅이라는 걸 갖게 됐는데 이제 북한이 내려가지고 이거를 모두가 나눠 가져야 된다? 모두가 공평하게 또 북한처럼 나눠 갖자? 라고 하니까 그것에 저항하면서 버텨낸 것이 바로 우리 남한의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그리고 군량미가 되기도 하고 어,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개혁을 할 때 그 방법과 속도와 그 개혁에 반발할 사람들이 과도하게 원한을 갖지 않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교훈 같은 것들도 얻고요. 그런데 이런 큰 공적이 있는 조봉암 선생이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는 당연히 통일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야지 전쟁으로 하면 안 된다. 남한이 북한 쳐들어가가지고 북한 애들 다 그 죽이는 방식으로 정권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통일 안 한다가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런데
이 평화 통일을 주장해서 이 조봉암 이분이 사형을 당하는 이게 이제 안타까운 우리 역사의 한 장면이지. 음, 음.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 이승만의 정적으로서 조봉암이 있었기 때문에 정적을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사회주의자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제거하는 방식은 이승만 때부터 있었고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윤석열도 어,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반국가 세력들이 준동해서 내가 기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방식들이 아직도 지금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 되게 어이가 없고 슬픈 현실이기도 하고, 어, 반면에 이렇게 조봉암은 사형당해서 정적을 죽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평화 통일을 주장했다는 방식, 그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형을 당하는 이런 역사도 굉장히 우울하고, 하지만 현재는 이로부터는 좀 많이 국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어, 평화 통일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그런 동의라든지 국민들 안에 이런 것들이 어, 결국에는 조봉암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사회 분위기가 6.25 전쟁 직후고 너무 앞선 주장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겠다. 2011년에 무죄로 다시 정정이 됐네요. 이런 것이 이제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음, 특정 시대에는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어, 어떤 시대에는 무죄로 선고되는 역사가 우리 앞에 있잖아. 그래서 어, 이 사형제가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통쾌하게 나쁜 짓을 저질렀으면 죄값을 목숨으로 갚아야지 라고 하는 응보주의적인 마음도 분명히 있지만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게 회복 불가능한 어떤 사형이라는 제도가 이런 인간의 오류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사형은 선고하되 집행하지 않는 방식이 갖고 있는 그 긴장감 같은 것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민청학년 사건인데 이 조작된 간첩단 사건이거든. 음, 박정희 정권의 이 민청학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화 인사들이 모여서 독재 정권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자고 이렇게 운동하던 사람들을 다 북한의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검사 사형 구형을 내렸을 때 김병곤 아까 저 사진에 이분이 이렇게 말했대. 검찰관님, 재판장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종의 반어지. 사실 저는 유신치하에서 영구집권하려고 하는 유신헌법의 그 간접 선거로 대통령 뽑는 그런 치하에서 생명을 잃고 삶의 길을 빼앗긴 이 민생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걱정하는 차에 이 젊은 목숨을 기꺼이 바칠 기회를 주시니 고마운 마음이 이를 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한 아주 수재지. 그런데 8월에 광주 대단지 사건의 참사. 이게 뭐냐면 이 광주는 그 경기도 광주인데 지금의 분당, 안산 이쪽에 그
재개발을 하면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사람들과 권리를 찾으는 사람들과 막 이렇게 그 시위가 엄청 심한 그런 사건을 보고서 아, 이건 아니다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청학년 사건의 주동자가 되고 유신에 반대하는 계획한 학생들에게 고문을 가해서 이 공산주의자들을 만든 거지. 고문에서도 공산주의지, 네 선배가 공산주의 간첩이잖아. 이렇게 불나고 공무원하고 정기 고문하고 하는데 안 불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 이러한 사건을 관계할 때마다 법률 공부한 게 후회되는데 변호사가 이런 사건의 변호를 맡으면서 법은 정치의 시녀고 권력의 시녀라고 단정하게 되었다. 직업상 이 자리에서 변호를 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았다면 차라리 피고들과 같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겠다. 악법은 지키지 않아도 좋으며 악법과 정당하지 못한 법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고 투쟁할 수 있다. 이게 저항권이잖아. 요즘은 그 어게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사람들이 저항권 얘기를 하던데. 어, 어쨌든 이런 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민주주의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문당하고 해서 얻어낸 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인데 이 민주주의가 우리가 뭐 재작년 12월 3일 날 봤지만 순식간에 다시 원상태로 계엄의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 이 민주주의구나라고 하는 우리가 소중히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 민주주의지.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들이 안 들 수 없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 소개를 하고 넘어갈 텐데요. 다음 책은 엄청 얇은 책이야. 그리고 소설이어서 금방 읽을 수 있는 소설이야. 잠깐만요. 이렇게. 지금 해설을 빼면 150페이지밖에 안 되는 소설이고, 뭐 내용도 엄청 단순한 내용이야. 카타들리나 블룸이라고 하는 어, 이혼 여인 젊은 가정부가 신문 기자를 총으로 쏴서 죽였는데 총으로 쏴서 죽인 이후에 너무나 태연하게 알바도 하고 그리고 성당에 가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성찰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책감이 도무지 일어나지 않아서 경찰에 가서 자수하면서 내용이 시작되는 이 카탈리나 블룸의 한 일주일 정도의 이야기들을 다루는 책인데 어, 이 부제는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제인데 어, 이 신문 언론이 한 개인의 명예를 어떻게 짓밟을 수 있는가? 그래서 평범한 어떤 카탈리나 블룸을 살인자로 만들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특히 요즘 가짜 뉴스라든지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는 그 뭐 언론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임리 벨이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탄 작가의 아주 짧은 책이에요. 그래서 책도 어렵지도 않아, 내용도. 너희가 작년에 선생님이 작별하지 않는다를 같이 읽으면서 야, 그래도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 작품 하나는 좀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작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좀 내용이 빡세거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운 책이야. 그래서 카탈리나 블럼의 잃어버린 명예가 어떤 그 이야기거리가 있냐면 사람들이 나 그래도 노벨문학상 작품 중에 이건 읽었어라고 하는 작품의 1등이래. 대체로 노벨문학상 탄 작품들은 난해하니까 이렇게 쉬운 작품으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 많지가 않거든. 그래서 너희도 그래도 뭐 세계적 권위의 노벨문학상을 탄 수많은 고전들이 있지만 그중에 이거 하나는 읽었다라고 할 만한 책을 만드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가짜노동, 그 다음은 장원영이 추천한 아이브의 장원영이 읽고 베끼고 필사하고 있다는 초역부 체험할 이렇게 진행될 테니까 책들을 구매해서 선생님이 자꾸만 그 도서관에 빌리고 이렇게 알아봐라라고 하니까 도대체 책을 못 구하는 것 같아서 우리만 해도 지금 뭐 10명, 20명 가까우니까 당연히 이 인근에 있는 도서관에서 이 시기에 이 책들을 구하는 건 쉽지는 않겠지. 그냥 비싸지 않은 책이니까 이 책은 선생님 8,000원인가 주고 샀고 중고책으로 사면은 알라딘 같은 중고책방에서 5,000원이면 살 거예요. 요즘 짬뽕 한 그릇도 10,000원 하는 시대에 한 달에 책 두 권을 못 산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책을 사서 어, 읽고 수업에 잘 참석하기 바랍니다. 음, 참고로 그 이번 주에 수업에 한자 시험하고 숙제가 미흡한 친구들을 토요일 오전 10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불러서 밀린 한자를 모두 처리하고 숙제도 모두 처리를 할 때까지 집에 안 보낼 생각이에요.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주말에 와서 선생님한테 지금까지 밀린 것들을 모두 다 해결하고 빨리빨리 집에 갈 수 있도록 평상시에 잘 준비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보충이 나오길 바랍니다. 본 수업 마찬가지. 그래서 한자 시험 보는 것들도 틀리지 말고 어, 어느 정도 한 개, 두 개 틀리는 거야 양해가 되지만 딱 봐도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학원에 오는 거는 너무 나른한 상태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음, 다시 한번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이 어려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 수업에 좀 더 진지한 자세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고요. 수업 시간에 봅시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유준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당연히.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 올리비아는 누구야? 저요. 이찬이? 아, 이채연이야? 그래. 그 다음 이 카탈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부터는 잘 읽어와. 네. 그래. 그리고 오늘 한 한큰 학급사도 선생님 소개하면서 좋은 책이라고 했잖아. 기회가 되면은 구매해서 읽고. 네. 그래. 고생했다. 수업 시간에 보자.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